2010년 2월 1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로스차일드 그룹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투자은행인 NM 로스차일드 앤 선스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가문과 관련이 없는 전문 경영인 나이젤 히긴스를 임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812년 9월 12일 로스차일드 가문의 창시자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가족은행의 경영자, 이사장 등의 중요한 직책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직계 남성이 담당한다고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 유언이 200여 년 만에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워털루 전쟁이 끝난 후부터 유럽 최대 금융 세력으로 등극하여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 금융과 정치의 전면과 배후에서 그리고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구촌 경제를 주물러온 세력이지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역 대부업 수준의 금융업을 온갖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토대로 세계를 하나의 금융권으로 묶었고 신속한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천문학적인 자본과 2%대의 저금리로 산업혁명을 세계로 전파했어요. 또한 세계 각국의 근본이제를 확장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끈 금융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금융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1744년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격리지역인 게토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집단 거주지 게토에는 150명 정도 살 수 있는 면적에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우리에 갇힌 가축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게토는 그 자체가 감옥이었고 유대인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을 게토 내에서만 살아야 했어요. 낮에는 게토 밖에서 활동할 수 있어도 밤에는 무조건 게토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악마의 뿔을 상징하는 노란색 모자를 쓰고 노란 마크를 가슴에 붙여야만 했습니다. 중세 노란색은 멸시받는 자의 색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은 온갖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만 했죠. 유럽의 유대인은 성경시대 이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원죄를 이유로 기독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왔는데요. 기독교인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유대인을 원수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반유대주의의 확산에는 유명한 문학작품도 한몫했죠.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기독교 아이들을 학살하는 살인자로서 유대인을 묘사한 영국 작가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와 샤일록을 돈만하는 잔인한 고리대금업자로 묘사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대표적입니다. 유대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종족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는 유대인의 농업 종사를 금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연히 장사와 고리대금업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장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행상이었어요. 보자기에 물건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팔던 보따리 장수나 등짐 장수가 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몇 달에 한 번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3D 업종인 셈이었죠. 2000여 년간 유럽인들에게 비천한 직종의 일만 강요당했던 유대인들에게 장사는 오늘날의 비즈니스로 고리대금업은 금융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DNA를 물려주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아버지는 가난한 보따리 장수로 유럽의 골목을 누비며 장사를 했는데요. 그가 10살도 안 되어 아버지를 따라 물건을 파는 일을 시작했을 때 여러 도시들을 돌며 볼 수 있었던 수많은 풍경들은 어린 로스차일드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의 양치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극도로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이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요.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명석한 마이어는 11살 때 랍비 양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1살 되던 해 독일의 초년도가 돌아 부모님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3년간의 랍비 교육은 그를 세계적 금융업자로 우뚝 서게 만든 지혜의 원천이었는데요. 마이어의 친구들은 대부분 랍비였습니다. 당시 랍비는 항상 주변 공동체 랍비들과 종교적인 의문점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생활화된 정보의 집합자였죠. 정보는 곧 힘이자 돈과 직결되었습니다.
홀로 남게 된 그는 하노버에 사는 외삼촌을 찾아갔고 외삼촌의 도움으로 오펜하이머 은행의 사환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산전수전 다 겪으며 강한 인내심을 기른 그는 은행에 드나드는 거상의 사업수완을 관찰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곳에서 성실히 일한 덕분에 15살이 되어서는 사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차별과 억압 속에서 남에게 인생이 좌지우지 될 바에야 차라리 사업을 벌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넉마주의를 하며 쓰레기 더미에서 옛날 훈장과 화폐를 모았는데요. 당시 귀족들의 수집침이었던 훈장과 화폐는 그들의 신분을 과시하는 주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화와 훈장 사업은 미천이 필요없는 장사였지만 탐욕스런 골동품 가게 주인들은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고관 대작들에게 직접 물건을 팔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골동품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에게 바로 편지를 보내 자신의 골동품을 판촉했는데요. 이른바 오늘날의 통신 판매와 같았지요. 고객들의 답장이 쏟아졌고 로스차일드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성이 없었어요.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집 대문에 걸어놓은 붉은색 방패에서 따온 것이었죠. 로스차일드는 하노버에서 사환으로 근무할 때 권력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가난한 이가 집안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최고 권력자 에스토르프 장군에게 연주를 댈 수 있었고 이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일으킨 얼마 후 로스차일드는 일생을 뒤바꾼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화 수직강인 당시의 수석 재정관 브루데스를 통해 헤센 왕국의 왕세자 윌리엄 즉 비렐름 4세와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진귀한 주화를 윌리엄에게 갖다 바치며 공을 들인 결과 그는 1769년 드디어 왕실 공급상이라는 직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헤센 대공국은 프랑크푸르트를 사이에 두고 두 덩어리로 이루어진 복부국이었는데요. 남쪽 덩어리인 슈타르켄브루크, 라인 헤센과 북쪽 덩어리인 오버 헤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대혁명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부흥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나폴레옹은 유럽의 봉건제도를 타파한 인물이자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평등 박애 사상의 주창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 국가의 반유대법령 폐지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이면서도 나폴레옹을 아주 적대시했어요. 사회의 안정을 중시했던 로스차일드는 대혁명이 보여준 무자비함 때문에 프랑스에 본능적으로 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헤센의 윌리엄 왕세자와 소통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로이센 헤센의 연합군을 격파했고 윌리엄은 보석과 유가증권 담보문서 등을 숨기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나폴레옹은 윌리엄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부에 귀속시키려 했는데요. 나폴레옹의 충견 푸세는 특수공작원 털록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윌리엄의 재산관리인 부데루스는 헤센의 프랑스 총독 라그랑구 장군에게 26만 프랑을 건네주고 그의 부관, 시종, 출납관 등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에게는 증권과 부동산 계약서 등 장부를 맡기고 시골로 내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장부를 쉽게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로스차일드는 프랑크푸르트에 남아 직접 윌리엄의 장부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털록은 프랑스 병사를 이끌고 로스차일드 집에 쳐들어와서 감춰둔 상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로스차일드는 이미 상자에 있던 윌리엄의 비밀 장부를 비밀 지하실로 옮기고 상자에는 평생 모은 현금을 몽땅 넣어놓은 후였지요. 털록은 지하실에서 상자와 금고를 찾아냈는데요. 금고에는 100만 탈러가 있었습니다. 털록은 이 돈을 모두 몰수했죠. 결국 하룻밤 사이에 로스차일드는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로스차일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에 잡혀가 윌리엄의 숨겨놓은 재산을 내놓으라고 털록에게 호된 매질을 당했어요.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암담한 날들이 1년 가까이 계속됐는데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자 푸세는 털록을 프랑스가 정복한 다른 국가로 보내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서로이 달베르크 공작이 관리자로 왔습니다. 부데루스는 달베르크에게 큰 돈을 건넸고 로스차일드는 다시 상인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윌리엄은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이 육군 강국인 프랑스를 이길 것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윌리엄은 나폴레옹 군대에 쫓겨 망명을 떠나게 되었고 로스차일드는 일생 동안 모은 그의 재산을 다 뺏기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윌리엄의 대외 차관장부를 지켜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윌리엄 왕세자는 로스차일드에게 유럽 각국에서 돈을 수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 골동품 상이 왕실 재정 대리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그는 5 아이들에게 자신을 대리해 유럽 각국에서 수금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덕분에 그의 아들들은 유럽의 지리와 정보를 훤히 꿰뚫게 되었죠. 이 일은 머지않아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국적 금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에는 5개 화살이 리본에 묶여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5개의 화살이 5형제를 뜻하는데요. 5개가 하나로 묶여있어 어느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는 강한 힘을 지닌 형제라는 의미죠. 로스차일드가는 가문의 단합과 재산의 분산을 막기 위해 사촌끼리 혹은 삼촌과 조카끼리 큰 친혼을 맺었습니다. 설령 지나가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 냄새를 맡아봐야 한다. 그러면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로 묶여있어 정부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나라가 없는 그들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고 기회를 서로 제공하면서 도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교황이 이슬람권과의 무역을 금지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양쪽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죠. 따라서 네트워크와 정보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시의 통상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돈의 선지자 로스차일드가의 창시자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부를 이루게 된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로스차일드가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마이어 암셀의 5 아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